부산의 낡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작은 단층집. 그곳은 윤아름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다. 오래된 기와지붕과 삐걱거리는 나무마루, 벽에는 시간이 남긴 얼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는 항상 조용함이 감돌았다. 바람소리, 냉장고의 진동, 가끔 울리는 골목에게 짖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장과 공포, 억눌린 감정이 만든 무거운 침묵이었다. 아름의 아버지 윤병철은 부산항에서 하역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그의 손은 굳고 목소리는 컸고 술을 마시면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 하루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아름의 심장은 빨리 뛰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거친 발걸음, 그리고 갑작스러운 외침이 밤을 찢었다. 밥은 왜 이렇게 식었어? 그 한마디에 어머니 김혜숙은 벌떡 일어나 조용히 밥상을 다시 차렸다. 얼굴에 붉은 자국이 있어도 다친 손을 숨겨도 혜숙은 결코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견디고 참으며 하루를 넘겼다. 아름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 말없이 우는 법을, 감정을 삼키는 법을 배우며 학교에서도 그녀는 조용한 아이였다. 선생님은 항상 그녀를 얌전하다고 칭찬했지만 친구들은 그녀를 이상한 애라고 멀리했다. 아무도 그녀의 마음 속에 무거운 조용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해 여름, 어머니는 자주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기침은 길어졌고 체중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름은 몰래 약을 사오고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하며 불안에 떨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아름의 방에 조용히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아름아, 너는 꼭 이 집을 나가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말은 아름의 가슴 깊이 박혔다. 서울로 가 대학에 가서 내 인생을 살아. 아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정말 내가 떠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두고. 그 무렵, 아름은 몰래 서울의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밤에는 어머니가 잠든 뒤 공부했다. 조용한 집, 그 안에서 그녀의 펜 소리만이 희미하게 밤을 헤쳤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명문대에서 합격 통보가 도착했다. 아름은 그 편지를 들고 멍하니 거실에 앉았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다. 이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아름은 어머니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잘했다, 아름아. 정말 잘했어.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조금씩 아름의 짐을 챙겼다. 책, 옷, 사진 한 장. 트렁크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매일 무언가를 넣고 또 빼며 다시 정리했다. 그것은 일종의 작별 준비였다. 떠나는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름을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는 라디오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다. 아버지는 도착하자마자 트렁크를 꺼내 주었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이별의 인사였다. 역 플랫폼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손수건과 작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아름아. 서울은 바쁘고 차가운 도시일지도 몰라. 그래도 내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키길 바란다. 이 손수건은 힘들 때마다 꺼내보렴. 그럼 꼭 돌아올 이유가 생길 거야. 사랑해. 엄마가. 기차가 출발하고 아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름은 손수건을 꼭 쥐었다. 기차는 점점 멀어졌고 부산의 집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그러나 여전히 조용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가고 있다. 엄마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을 향해. 서울 생활의 시작은 생각보다 더 외로웠다. 윤아름은 처음으로 가족의 소음이 없는 공간에 들어섰지만 그 조용함조차 위안이 되지 않았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거리감 속에서 그녀는 익숙했던 불안감을 다시 느꼈다. 작고 오래된 원룸, 창문 밖으로는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고 밤에도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빛은 차가웠다. 따뜻한 밤냄새도, 말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에서 아름은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대학교 강의는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갔고 학생들은 활발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아름에게는 낯설고 아득한 세계 같았다. 그녀는 혼자 조용히 도서관으로 향하거나 기숙사 옥상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조용할까? 그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어릴 때부터 배워온 말하지 않는 생존 방식은 몸에 배어 있었고 쉽게 바뀌지 않았다. 여름 방학이 다가오던 어느 날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아름아, 잘 지내고 있니? 아빠는 여전히 말이 없지만 밥은 꼭 챙겨 먹더라. 나는 요즘 자주 피곤하긴 하지만 병원은 괜찮다고 해. 서울은 덥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끔은 햇볕도 쐬렴. 그리고 친구들한테 웃는 얼굴 보여주는 거 잊지 마. 너 웃을 때 참 예쁘단다. 사랑해. 엄마가. 그 편지를 읽고 난 후 아름은 오랜만에 울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 속엔 자신도 몰랐던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 여름은 더웠고 공기도 무거웠다. 아름은 일부러 에어컨이 없는 자리를 찾아다니며 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도서관에 앉아 아무도 모르게 손수건을 꺼내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같은 수업을 듣던 한 학생과 조금씩 말을 트게 되었다. 이름은 박지훈. 처음엔 조용한 학생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제법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점심을 같이 먹는 날이 생기고 과제를 함께 하면서 웃는 횟수도 조금 늘었다. 아름씨, 생각보다 말 잘하네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아름은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간지러웠다.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도 모르겠다. 지훈과의 만남은 아름에게 잠시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지훈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고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사실 말 안 한 게 있는데.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나 약혼자가 있어. 아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은 마치 방 안의 공기를 모두 빼앗아 가는 것처럼 그녀를 멍하게 만들었다.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었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아름에게는 잔인하게 들렸다. 그녀는 겨우 열었던 마음을 다시 닫았다. 그날 이후 지훈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웃음이 사라졌고 여름의 열기는 더 따가웠다. 밤이면 어머니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손수건을 볼 때마다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약했고 기침이 잦았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저 좀 피곤할 뿐이야. 그런데 혹시 이번 추석엔 집에 올 수 있을까? 아름은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서울에 남아야 할 이유를 하나씩 떠올렸다. 장학금 조건, 과제 마감, 혼자 두기 어려운 감정들. 미안해 엄마.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조차 무겁게 들렸다. 그해 여름, 웃음은 한 번도 제대로 피지 못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늘 흐렸고 그 흐림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아름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 가을이 시작될 무렵, 윤아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 불안을 현실로 바꾸었다. 환자 보호자 되시죠? 김혜숙 씨, 폐암 말기입니다. 더 이상 치료보다는 완화 돌봄이 필요할 단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름은 잠시 숨이 멎는 듯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고 병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카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얼마나 남았나요? 간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서울의 하늘은 푸르렀지만 아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그녀는 강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교수의 목소리는 흐릿하고 옆자리 친구들의 노트 필기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파도 같았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추석 연휴를 틈타 내려갈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했다. 어머니를 마주하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를 마주하는 것이 무서웠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에게서 손편지가 또 도착했다. 아름아, 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난 내가 행복하길 바라.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너를 위해 서울로 간 그날부터 난 이미 내 선택을 응원했어. 하지만 만약 올 수 있다면 그냥 한 번만 안아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편지를 읽은 아름은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조용한 울음이었다. 벽시계 소리와 함께 방 안에 퍼진 그 울음은 어린 시절부터 참아왔던 모든 감정의 무게였다. 그날 밤 그녀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추석 연휴 하루 전날, 가장 이른 아침 열차. 그날 아침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다. 고향으로 향하는 이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이들, 누군가는 기쁨을 품고 누군가는 의무를 짊어진 채 길을 떠나고 있었다. 아름은 어머니가 준 손수건을 가방 속에 꼭 넣었다. 기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한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엄마, 나갈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산역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 아버지가 역 앞에 나와 있었다. 말없이 트렁크를 받아들고 차에 올랐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신다. 차 안은 여전히 침묵이었다. 라디오도 음악도 없었다.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얼굴은 한층 더 늙어 보였다.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안내했다. 지금은 의식이 들락날락해요. 그래도 반가워하실 거예요.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햇빛이 침대 위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살이 많이 빠졌고 입술은 마르고 창백했다. 하지만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다. 엄마 아름이야. 그 말에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작고 떨리는 미소였지만 분명히 아름을 알아보았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아름은 무너졌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늦어서 미안해 엄마. 어머니는 머리를 살짝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넌 항상 내 자랑이었어. 그날 밤 병실에서 머물며 아름은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머니는 자주 기침을 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눈을 감은 채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마지막까지 말없이 조용히 떠났다.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 그대로였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친척들이 모였고 아버지는 묵묵히 제사를 준비했다.
아무도 아름을 탓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왜 조금만 더 빨리 오지 못했을까? 그러던 중 아버지가 아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내가 돌아온 날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아름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울음을 보였다. 그동안 참아왔던 원망, 두려움, 죄책감이 터져나왔다.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등을 두드렸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묵혀있던 시간들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며칠 후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름은 서랍 안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름이를 위한 말들. 그 안에는 매일 써 내려간 일기처럼 어머니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아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간 날이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반짝였다. 아름이가 자꾸 혼자 있으려 한다. 친구가 생기면 좋겠다. 오늘은 편지를 써야겠다. 말로는 못하니까. 그 모든 문장은 사랑이었다. 말하지 못한 사랑, 전하지 못한 사랑, 그러나 확실히 존재했던 사랑. 그리고 아름은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어야 해. 조용히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내가 느낀 사랑을 세상에 말해야 해.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온 날, 윤아름은 창문을 열지 않았다. 방 안은 공기청정기 소리만이 작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고요함은 이상하게도 무거웠다. 어머니가 없는 세상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다. 현실은 흐릿했고 서울의 하늘은 무색했다. 9월의 서울은 분명 가을로 접어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거리에는 계절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무들은 초록을 잃지 않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제각각이었다. 아무도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듯 바삐 움직였다. 여긴 계절이 없네. 아름은 문득 그렇게 중얼거렸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마음속에 더 이상 계절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로 돌아간 그녀는 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과제는 철저히 했고 강의는 빠지지 않았지만 사람들과의 거리감은 분명 더 깊어졌다. 박지훈과도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을 잊은 것 같았다. 아니, 자신이 스스로 세상에서 지워지려 하고 있다는 걸 아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학교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목은 이랬다. 부산에 다녀온 학생, 어머니 장례식도 안 갔다더라. 익명의 글, 사진 없이 쓴 말 몇 줄. 그러나 그 짧은 문장들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댓글은 더 잔혹했다. 장례식도 안 가는 자식이 대학 다닌다고? 불쌍한 어머니 딸 잘못 둔 죄네. 이기적이네. 요즘 애들 수준. 손이 떨렸다. 화면을 닫으려 했지만 시선은 댓글 창을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과거 아버지의 고함과 사람들의 시선 아래 숨죽였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다시 조용해져야 해 아무 말도 하지 말자.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조용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노트, 아름이를 위한 말들이 떠올랐다. 그 안엔 말하지 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러한 사랑이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아름은 알았다. 그녀는 학교의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긴 복도 끝, 낯선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상담실은 작고 조용했다. 창밖에는 잎이 조금씩 물들어가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처음이에요. 상담사 앞에 앉은 아름은 그렇게 말하며 눈을 피했다. 왜 지금 오셨나요? 말 안 하면 사라질 것 같아서요. 상담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아름은 매주 상담실을 찾았다. 처음엔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버지, 지훈, 부산, 서울,
계절 없는 도시 모든 감정들을 천천히 꺼내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사는 제안했다. 아름씨, 글을 써보는 건 어때요? 누군가에게 전하는 편지처럼요. 꼭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저 쓰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그날 밤 아름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문장을 써내려갔다. 엄마, 여긴 정말 계절이 없어요. 내 마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 생각이 나면 봄 냄새가 나요.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글을 썼다.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제서야 글로 옮길 수 있었다. 침묵이 더 이상 감정을 감추는 방패가 아니라 말의 시작이 되었다. 다음 날 그녀는 그 글을 블로그에 익명으로 올렸다. 제목은 단순히 계절이 없는 도시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도 서울에서 혼자 버티고 있어요. 공감돼요. 저도 엄마를 잃었어요. 당신의 글에서 위로 받았습니다. 당신의 계절 없는 도시는 저와 닮았어요. 그 글은 순식간에 수백 명에게 공유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댓글에 남겼고 서로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 그리고 아름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날 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아직 계절이 남아 있었다. 아니, 이제는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 어머니의 손수건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 위에 작은 꽃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매번 보아왔지만 오늘은 유난히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다시 쓰고 싶어졌어. 그리고 다시 살아보고 싶어. 윤아름의 글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엔 단지 익명 블로그의 짧은 포스팅이었지만 계절이 없는 도시에서라는 제목의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 상실을 경험한 이들, 말하지 못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녀의 글에 공감했고 조용한 파문처럼 온라인상에서 그 울림은 확장되었다. 댓글은 계속 쌓였고 그중 몇몇은 아름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오늘도 말없이 살아왔지만 당신의 글을 읽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당신의 말들이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들려줬던 마음 같아요. 나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조용히 노트에 사람들의 이름이나 익명 아이디를 적어 내려갔다. 그건 마치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 같았다. 세상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던 존재들이 이제는 그녀의 이야기 안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다. 글을 올린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고등학교 시절 은사였던 한지수 선생님이었다. 아름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다. 아름아, 내가 쓴 글을 우연히 읽었단다. 처음엔 익명이라 몰랐지만 문장 하나하나에서 내가 떠올랐어. 늘 조용하고 깊은 눈을 가진 아이.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쓰기 시작했다는 것에 감동했어. 부산에서도 너를 기억하고 응원하는 이가 있다는 걸 잊지 말렴. 메일의 말미에는 선생님의 연락처와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혹시 시간 되면 이번 방학 때 우리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니? 아름은 한참 동안 메일을 바라보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 어머니가 떠난 도시. 아버지가 남아있는 도시. 어린 시절 모든 감정의 원형이 남아있는 그곳.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다. 그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는 돌아보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그 주 금요일, 아름은 상담실을 찾았다. 부산에 가는 게 무섭습니다. 거기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내가 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 무서움을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며칠 뒤 아름은 고속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마음속 기억들도 하나둘 떠올랐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던 날, 손수건을 정리하던 밤,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부산역의 스산한 공기. 도착한 부산은 여전히 바람이 많았다. 하늘은 서울보다 푸르고 공기에는 짠내가 스며 있었다. 그녀는 숙소로 짐을 푼 뒤 곧장의 고등학교로 향했다. 학교는 예전 그대로였다. 운동장, 오래된 벤치, 교무실 앞 복도까지도 그대로였다. 선생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아름을 학교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강연 공간으로 안내했다. 오늘은 학급 대표들 몇 명만 모였어. 부담 가지지 말고 내 이야기만 해주면 돼. 자리에는 10명 남짓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중 몇 명은 핸드폰으로 그녀를 찍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노트를 펼쳐놓은 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마이크는 없었지만 아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아름입니다. 이 학교 졸업생이에요. 사실 저는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늘 조용히 지냈고 그 조용함 때문에 많은 걸 놓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어릴 적 집안의 침묵, 서울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블로그에 처음 글을 썼던 날의 감정을 천천히 풀어냈다. 말하지 못한 감정도 언젠가는 흘러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학생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어떤 이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배님, 저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도 말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말해보고 싶었어요. 아름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품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부산의 바닷가에 갔다. 파도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다. 고요한 수평선 너머 어머니가 자주 앉아있던 자리 근처에 그녀는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이렇게 썼다. 엄마, 오늘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 아이도 저처럼 아팠지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부산에서의 며칠은 마치 오랜 꿈 같았다. 윤아름은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바닷가에서 홀로 마주한 어머니의 부재까지 모든 것이 여운처럼 그녀의 가슴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금세 그녀를 다시 서울의 공기로 끌어들였다. 복학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수업과 과제, 블로그 글쓰기까지 일상은 바쁘게 흘러갔다. 그녀의 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이제는 윤아름이라는 이름을 아는 독자들도 생겨났다. 당신의 글은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오늘도 견딜 수 있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매일 도착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녀는 그 무게를 자신의 글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무렵 또 다른 형태의 무게가 조용히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망설이다가 받은 전화 속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아름 씨 맞죠? 여기 오호건설입니다. 부산집 매각 관련해서 아버님께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매각이라는 단어는 너무 낯설었고 부산집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했다. 혹시 지금 아버님과 연락되시나요? 집이 이미 오래 비어 있어서 철거 예정인데 서류 처리가 미비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그 집,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그 공간. 자신이 도망치듯 떠났던 그 집이 이제는 서류 한 장으로 철거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서글펐다.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초의 신호음 후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에, 짧은 한마디. 감정도 온기도 없는 단어. 아빠, 집 매각하신다고요? 응, 어차피 아무도 안 살아. 나도 곧 요양원 들어갈 거다. 왜 말도 없이. 그런 거 내가 알 필요 없잖아. 그 말에 아름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꺼낸다. 나 그 집 지키고 싶어요. 엄마가 있던 집이니까. 지켜서 뭐 하게. 추억 같은 거 붙잡고 살아봤자 결국 허상이다. 그 말은 예상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버지는 언제나 감정 없는 방식으로 말했고 지금도 다르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았다. 마음이 뒤엉켰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집에 대한 애착,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안고 사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피로감까지. 그녀는 문득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가족이라는 말은 따뜻한 단어가 아니라 때로는 무거운 짐이었다. 어릴 적부터 아름에게 가족은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었다. 조심해야 하고 숨죽여야 하고 버텨야 했던 공간이었다. 어머니만이 그 안에서 유일한 숨구멍이었고 이제 그 숨구멍조차 닫혀버린 셈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블로그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다. 가족이라는 무게. 그 글에서 아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며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는 고백. 가족은 피로 이어졌지만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끊어진 마음을 다시 잇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조금씩 배우고 있다. 그 글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가족이 항상 사랑의 공간은 아니더군요. 저도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 글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내고 싶어요. 그녀는 놀랐다. 가족을 말하는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건드릴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댓글 속에는 단순한 공감이 아닌 말할 수 있음에 대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아름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다음날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집은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 나중에 서류 보내마. 짧고 여전히 무뚝뚝한 말. 하지만 처음으로 결정권을 딸에게 넘긴 그 태도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녀는 오래도록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다. 아빠, 나는 여전히 아빠가 무섭고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나 혼자만 짊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12월의 어느 날, 윤아름은 대학교 사회봉사센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한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그녀의 블로그 글을 보고 직접 제안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사람인지 아직도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머뭇거리던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봉사활동지 속에서의 적힌 한 문장이었다. 상처는 상처를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치유할 수 있다. 며칠 후 아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청소년 복지센터를 찾았다. 겨울 햇살이 들이치는 작은 강당에는 10명 남짓한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센터 담당자에게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조용히 한켠에 앉았다. 프로그램은 미술치료와 글쓰기,
음악 감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였다. 첫날은 관찰만 했다. 눈에 띄게 반응을 보이는 아이는 거의 없었고, 특히 한 아이가 아름의 눈에 들어왔다. 까만 후드티를 입은 소녀, 강샛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은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았다. 활동 시간에도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 다음 주, 아름은 샛별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안녕. 나 윤아름이야. 샛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아름은 물러서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도 중학교 때는 말이 없었어.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전부였거든. 누군가랑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웠고. 그 순간 샛별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아름은 알아차렸다. 그건 처음으로 듣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샛별 옆에 앉았다.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겪었던 감정과 순간들을 하나씩 풀어냈다. 어머니 이야기, 부산의 집, 글을 쓰게 된 이유. 그리고 어느 날 샛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가 죽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뚜렷했다. 아름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샛별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사고였어요. 아빠가 운전 중이었는데 나 때문에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끝이 흐려졌다. 아름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샛별은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손이었다. 그날 이후 샛별은 점점 변해갔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가끔 웃었고 활동 시간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린 첫 그림은 푸른 바다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언덕이었다. 그리고 나무 위에는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다. 이게 뭐야? 아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샛별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누군가 나한테 줬던 거 따뜻해서 기억나. 그 말을 들은 아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손수건을 떠올리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샛별과의 만남은 아름에게 또 다른 의미를 남겼다. 자신이 지나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길을 밝힐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 존재였다. 그해 겨울, 아름은 샛별과 함께 마지막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작은 노트를 건넸다. 여기 내가 쓴 글 몇 개 모아봤어. 마음이 답답할 때 한 장씩 읽어봐. 샛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말보다 깊었다. 며칠 뒤, 아름은 샛별에게서 첫 편지를 받았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세상이 전부 어두운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언니는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정말 따뜻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은 아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새하얀 눈은 도시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고 마치 오래된 슬픔을 덮어주는 담요 같았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썼다. 누군가의 말없는 시간 속에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었다는 건 내가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윤아름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단순히 블로그에 올리는 짧은 단상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가슴속에 쌓여있던 말들, 아직 말이 되지 못했던 감정들을 한 줄씩 꺼내어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산문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망설임 끝에 정했다. 조용한 집에서 피어난 말들. 글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 문장을 쓰고 나면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생생해서 감정을 추슬러야 다음 문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던 엄마의 뒷모습,
TV 소리와 함께 들려오던 아빠의 구두굽 소리, 방 안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숨죽여 울던 어린 아름의 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은 여전히 그녀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기억들이 고통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원고를 다 쓰는 데는 3달이 걸렸다. 긴 호흡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쓴 그 글은 이전의 어떤 글보다 솔직하고 조용하고 깊었다. 출판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원고를 읽은 후 바로 계약을 제안했다. 이건 단순한 치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견뎌내며 언어로 바꾼 사람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책이 세상에 나오기 전 아름은 샛별에게 먼저 원고를 건넸다. 작은 메모지에 짧은 글을 함께 넣었다. 내가 있었기에 내가 이 글을 끝까지 쓸 수 있었어. 고마워. 샛별은 그 자리에서 책을 껴안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도 말하고 싶어졌어. 그 한마디는 지금껏 아름이 받아본 어떤 말보다 강렬한 선물이었다. 출간 후 반응은 조용하지만 꾸준했다. 대형 서점의 메인 진열대에는 놓이지 않았지만 온라인 서점에서는 가장 진심이 담긴 에세이로 추천되었고 독자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으로 서서히 퍼져나갔다. 리뷰에는 익명의 고백들이 이어졌다. 저도 조용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죄책감,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이 책은 나에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름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봉투 뒤에는 발신인 이름 없이 주소만 적혀 있었다. 윤아름 작가님께, 저는 올해 43살이 된 남성입니다. 아내를 5년 전 사고로 잃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운 적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의 책을 읽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아내가 자주 말하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아름은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 펼쳤다. 노랗게 바랜 천에 작은 국화 자수가 수놓아져 있었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왔고 지금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밤 아름은 블로그에 오랜만에 새 글을 올렸다. 말이 되지 못한 사랑을 잇다. 우리는 모두 말하지 못한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표현되지 못한 미안함, 전하지 못한 고마움. 그 감정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쩌면 그런 말들조차 언젠가는 다른 말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백할 용기를 모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말해주세요. 늦었다고 느껴도 괜찮아요. 그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거예요. 글을 올리고 난 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어딘가 연한 꽃내음이 섞여 있었다. 몇 주 후 샛별에게서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다. 언니, 나 이번에 문해창작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책을 내고 싶어졌어요. 그 메시지를 읽은 아름은 웃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다음 원고의 제목을 적었다. 벚꽃 피는 아침에. 그녀의 다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봄이 완연히 퍼지던 어느 날, 윤아름은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기일을 앞두고 내려가는 길이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그 공간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 했다. 지켜내고 싶어요라고 아버지에게 말한 그날 이후 몇 번의 전화와 우편을 오가며 진명의와 서류는 정리되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짧은 문자 한 줄로 대화를 대신했다.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그녀는 버스를 타고 익숙한 동네로 향했다. 골목길 끝, 기와지붕 아래의 조용한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외벽은 더 거칠어졌고 창문 틈새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수많은 기억들이 몰려왔다. 식탁 위의 그릇, 어머니의 미소, 아버지의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자신이 숨어 울던 방 안의 그림자들까지.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집 안을 돌며 사진을 찍었다. 이 집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듯 구석구석을 담아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감정이 흐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사랑이 있었다. 말로 다 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안아주고 싶었고 누군가는 울고 싶었다. 아름은 몇 시간 동안 글을 썼다. 어머니에 대한 편지, 아버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모든 날을 견디며 성장한 자신에 대한 기록. 그것은 글이라기보다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집과의 작별을 위한 마지막 인사였다. 다음 날, 그녀는 지역의 건축가와 약속이 있었다. 이 집을 철거하지 않고 기억이 머무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여기를 글을 쓰는 작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혼자 조용히 머무를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잠시 들러서 쉴 수 있는. 건축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집에 어떤 사연이 있나요? 아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이에요. 그리고 제 삶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아픈 기억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면 좋겠어요. 며칠 후 그녀는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조용한 집의 이야기. 한때 이 집은 무섭고 슬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용한 집에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잠시 머물며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글은 이전과는 또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독자들이 응원했고 어떤 이는 기부를 제안했고 또 어떤 이는 나도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라며 자신이 감당했던 조용한 시간들을 고백했다. 아름은 그 모든 반응을 정리하며 집의 새로운 이름을 고민했다. 그리고 며칠 후 현관문 옆에 작은 나무 간판을 걸었다. 마루심. 작은 마루에서 잠시 쉬어간다는 뜻. 그리고 한자어로 보면 말의 심, 곧 말하지 못한 이들이 조용히 머무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담았다. 공간은 서서히 변해갔다. 어머니의 부엌은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티룸이 되었고 그녀가 어린 시절 숨죽여 울던 방은 작은 도서관 겸 글쓰기 방이 되었다. 벽에는 독자들이 보낸 편지와 그림들이 걸렸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어머니의 손수건이 유리 액자 속에 담겨 있었다. 이건 저에게 가장 오래된 사랑의 기억입니다. 아름은 방문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곤 했다. 마루심은 매주 토요일 조용한 이야기 모임을 열었다. 처음엔 34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람들이 늘어났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풀어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는 조용해도 괜찮은 공간이니까요.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모두 돌아간 밤, 아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달빛이 들이치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집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우리의 조용한 집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숨이 되는 곳이 되었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 나도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윤아름은 방문객을 맞이하며 조용히 웃었다. 마루심은 이제 단골들이 생긴 공간이 되었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는 얼굴들이 점점 익숙해졌다.
조용한 집은 조용한 사람들로 채워지며 새로운 숨결을 품고 있었다. 3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마당에 심어둔 매화나무가 조금씩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겨울 내내 언 땅을 뚫고 올라온 생명처럼 그녀도 조금씩 자신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모임이 없는 날이었다. 아름은 도서관 방에 앉아 새로 쓸 책의 초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제목은 아직 미정이었지만 이번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엮어낼 계획이었다. 자신처럼 침묵 속에서 살아온 이들의 목소리를 조용하지만 단단한 언어로 전하고 싶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중 그녀는 대문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천천히 일어선 아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엔 머리가 희끗해진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빠? 아버지는 한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그 속엔 미세하지만 분명한 떨림과 주저함이 담겨 있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그 말에 아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공간에 아버지가 들어서는 건 어머니의 장례 이후 처음이었다. 들어와요.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차를 내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조용히 찻잔을 놓고 기다렸다. 한참 침묵 끝에 아버지가 조용히 봉투를 건넸다. 이건 내 엄마가 생전에 남긴 사진이야. 정리하다가 나왔어.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어릴 적 그녀가 웃고 있는 모습,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뒷모습, 세 식구가 함께 찍은 드문 가족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아름은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 말은 마치 용서받고 싶다는 간절한 고백 같았다. 말수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에게 그 한마디는 큰 용기였다는 걸 그녀는 알았다. 아빠, 나도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둘 다 말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단 걸 알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여기 엄마랑 제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빠 이야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찻잔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매화 향이 은은하게 방 안을 채웠다.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날카로운 벽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한 뒤 찾아온 새로운 시작의 간격이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가끔 마루심을 찾았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그녀가 내어놓는 차를 조용히 마시며 마당을 바라보곤 했다. 때론 방문자들과 마주쳐 인사를 나누고 때론 아이들과 바둑을 두기도 했다. 그 변화는 작지만 아름다웠다. 봄이 한창 무르익던 4월 초 아름은 첫 책의 개정판 인쇄를 앞두고 있었다. 출판사는 그녀에게 작게나마 책 출간 기념 낭독회를 제안했다. 작가님, 한 번쯤은 독자들 앞에서 직접 말해보는 건 어때요? 그녀는 망설였다. 말하는 자리라는 것이 아직도 조금은 두려웠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다. 샛별도, 아버지도, 그리고 수많은 조용한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뒤에 숨을 수는 없었다. 낭독회 날 작은 북카페엔 30명 남짓의 사람들이 모였다. 일부는 책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처음 만나는 얼굴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섰다. 손엔 원고 대신 어머니가 남긴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윤아름입니다. 제가 쓴 책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자란 나는 결국 말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조용한 시간이 더는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기를 바라며. 청중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 순간 아름은 느꼈다. 자신이 걸어온 이 모든 길, 상실과 침묵, 고통과 치유, 그리고 연결과 사랑의 시간이 모두 이 자리에 닿아 있었다는 것을.
낭독회가 끝난 뒤 한 소녀가 다가와 물었다. 작가님, 다음 책도 나와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책은 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온다는 걸 믿고 싶어서요. 그날 밤 마루심의 마당에는 작은 불빛들이 켜졌다. 방문자들이 남기고 간 소원들이 걸린 나무 아래 매화꽃이 밤하늘 속에서도 은은히 피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아름은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을 적었다. 봄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건 오랜 겨울을 견딘 이들에게만 천천히 찾아오는 선물이다. 그러니 기다리자. 우리의 마음에도 곧 봄이 올 테니까.